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2월 20일. 고맙네 비레름.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준 자네의 우정에 감사하네. 확실히 자네 말은 옳았네. 나는 이제 떠나는 편이 나을 걸세. 그러나 자네들 곁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에는 따를 수가 없네. 나는 조금 더 빙 둘러서 가고 싶고 더욱이 추위가 계속되고 길이 좋아질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라네. 자네가 나를 데리러 와주겠다는 말 정말 반갑네. 다만 앞으로 2주일 정도 더 미루어 주게나. 나중에 편지로 자세한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게. 무엇이나 무르익기 전에는 따지 않는 것이 좋은 법이거든. 2주일 동안 더 있고 덜 있는 것의 차이는 대단한 것일세.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말씀드려주게.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전해주게.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네. 그럼 잘 있게. 가장 친애하는 나의 친구여. 하늘의 모든 축복이 자네에게 내리기를. 잘 있게. 이 무렵에 로테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남편에 대한 배려와 그녀의 가엾은 친구에 대한 상념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녀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여성이라면 로테의 심정이 되어 생각하고 로테와 더불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로테는 베르테르를 멀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혼자서 결심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로테가 그 실행을 망설였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베르테르를 아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이 베르테르에게 있어서 얼마나 쓰라린 희생인지,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남편은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만큼 더 한층 자기의 지조가 남편이 그것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실린 편지를 베르테르가 친구 앞으로 쓴 것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는 로테를 찾아갔었습니다. 로테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 어린 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용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아이들이 퍽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촛불과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면 천국에라도 간 듯이 황홀해지던 시절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도 하면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아름다운 미소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선물이 있을 거예요. 얌전하게 하고 계시면요. 기다란 양초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도. 얌전하게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고 베르테르는 커다란 소리로 반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로테?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이들도 오고 아버지도 오십니다. 모두들 각각 선물을 받게 되지요. 그때 당신도 오세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오시지 마세요. 하는 이 말에 베르테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탁이에요. 하고 로테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일단 결정했어요. 저를 진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한동안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 로테는 그 말 한마디가 베르테르를 얼마나 무서운 왜골로 몰아넣었는지를 곧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화제를 던져 그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로테. 하고 베르테르는 외쳤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어머,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저희 집에 오셔도 좋고
또 오셔야만 해요. 다만 지나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 어째서 당신은 이토록 격렬한 성격과 무엇이든 뿌리를 뽑고야 말려는 정열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진정하세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하고 로테는 베르테르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분수를 지켜주세요. 당신만한 인격, 당신만한 학문, 당신만한 재능이면 달리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대장부다워지도록 애쓰세요. 저 같은 여자에게 이런 슬픈 애착을 갖지 마세요. 당신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여자인걸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처참한 표정으로 로테를 보았습니다. 로테는 그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차분히 생각해봐 주세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필이면 저는 남의 아내인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당신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잡혀있던 손을 빼내고 정신이 나간 듯한 매우 못마땅한 그런 눈초리로 상대방을 지켜보았습니다. 훌륭하시군요. 하고 베르테르는 외쳤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알베르트가 일러준 꾀인 모양이지요. 굉장히 약은 방법이군요. 아니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고 로테가 응수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소망을 채워줄 만한 아가씨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한번 마음 잡고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눈에 띌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서나 저희들을 위해서나 걱정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당신은 일부러 자신을 좁은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용단을 내리세요. 여행이라도 하시면 아니 틀림없이 기분도 풀릴 거예요. 부디 당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분을 찾아오세요. 그리하여 진정한 우정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인쇄를 해서 온 세상의 가정교사들에게 배부해주고 권장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금만 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잘 될 테니까요. 그럼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오지 마세요. 네? 베르테르가 대답을 하려는데 마침 알베르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계면적인 인사를 나누고 둘 다 거북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베르테르는 내용도 없는 잡담을 꺼냈으나 그것도 곧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알베르트는 아내에게 전에 자기가 부탁했던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더니 아직 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듣고는 두세 마디 잔소리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르테르에게는 그것이 매우 차갑고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럭저럭 8시까지 망설이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만과 불쾌감은 점점 더 심하여 결국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기미를 보자 베르테르는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알베르트가 좀 더 있다가 천천히 가라고 권했으나 인사치레로만 보여 고맙다고 쌀쌀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하인이 등불을 들고 나오자 그것을 받아들고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옷을 입은 채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1시경에 하인이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까 그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화를 벗길까요? 하고 하인이 묻자 그는 순순히 그러라 하고는 내일 아침엔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베르테르는 로테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책상 위에서 봉해진 채 발견되었고 그대로 로테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편지를 단번에 내려 쓰지 않고 단편적으로 썼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순서에 따라 일부분씩 끊어서 삽입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로테.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되도록 감상적인 과장도 없이 냉정한 심정으로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침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무렵에는 이미 차가운 무덤이 불행한 사나이의 경직된 몸을 덮고 있을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알지 못한 사나이였습니다. 어젯밤은 무척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감사해야만 할 밤이기도 했습니다. 죽는다는 결심을 확실히 굳혀준 밤이었으니까요. 어제 몹시 흥분하여 뿌리치듯이 당신과 헤어져 돌아왔을 때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 밀려들었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존재인 내가 당신 곁에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차가운 전율이 엄습합니다. 간신히 내 방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더없이 쓴 눈물을 최후의 위안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무수한 계획과 무한한 기대에 나는 미친 듯하였습니다. 마침내 죽어버리자고 하는 한 가지 계획이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죽어버리자.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정된 가운데에서도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확고하게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되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로테, 나는 끝내 잠자코 있어야 할까요? 우리 세 사람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이여, 갈갈이 찢어진 내 가슴 속에서는 몇 번이나 어떤 생각, 당신의 남편을 죽일까, 당신을, 아니 나를, 이 생각이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당신이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에 언덕 위에 올라가시거든 부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골짜기 길을 내가 자주 올라갔었던 일을 되새기며 건너편에 있는 내 무덤께로 눈길을 보내주십시오. 넘어가는 저녁 햇살 속에 무성하게 자란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냉정했었는데 지금 나는 어린애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10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2, 3일 안으로 여행을 떠날 테니 옷가지에 손질을 하고 짐을 꾸릴 준비를 해두라고 일렀습니다. 또 지불할 것이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계산서를 받아오고 빌려준 몇 권의 책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얼마씩 원조해온 몇몇 가난한 사람들에게 2개월분의 돈을 선불해 주도록 일렀습니다. 그는 음식을 방으로 가져오게 하여 식사를 마친 다음 말을 타고 로테의 아버지인 법무관의 집으로 갔습니다. 법무관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추억들을 자기 가슴 깊이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둘 리 없었습니다. 그를 뒤쫓아와서 마구 달라붙으며 내일,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지나면 로테 언니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거라면서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 하고 그 조그만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제잘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하고 한 번만 더 자면 하고 외친 다음 베르테르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키스를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막내 동이가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들이 예쁜 연하장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거예요. 한 장은 아빠에게, 알베르트하고 로테 누나에게도 한 장, 그리고 베르테르 아저씨에게도 한 장, 그걸 설날 아침에 들인댔어요. 그는 이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애들에게 각각 돈을 얼마씩 쥐어주고 아버지께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는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 말을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5시경에 집에 당도하여 그는 하녀에게 난로불을 잘 살펴서
밤 늦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에게는 아래층에 있는 책을 트렁크에 넣고 옷가지들은 여행 가방 속에다 챙겨두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로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가운데 다음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가 찾아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오 로테,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은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의 눈물로 이것을 적실 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아, 결심을 굳히고 나니 어쩌면 이토록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로테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르테르와 그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에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자기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베르테르도 자기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베르트에게 넌지시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는 이웃 마을의 어느 관리집에 볼 일이 있어서 그날 밤은 거기서 묵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테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자기가 남편과 영원히 맺어져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과 진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도 또한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침착성과 믿음직스러운 성품은 그녀가 착한 아내로서 평생의 행복을 그 바탕 위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있어서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제까지나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르테르도 대단히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사귀게 되었을 때부터 두 사람의 의사가 서로 상통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해 오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흥미있는 일들은 모두 그와 공감한 것이었으므로 지금 헤어져야 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는 메꿀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베르테르가 자기 오빠라도 되었으면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 그와 자기 친구를 결합시킬 수만 있어도 그와 알베르트의 사이를 종전대로 회복시킬 수 있으련만. 로테는 자기의 여자친구들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친구나 모두 어딘가 난점이 있어 베르테르와 어울릴 만한 친구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 동안 그녀는 비로소 베르테르를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은밀히 바라고 있는 진정한 소원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는 그를 차지할 수 없으며 또 차지하여서도 안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그토록 청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 언제나 쾌활하게 처신하던 그녀도 이제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잃고 일종의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가로막혔으며 가슴은 옥죄이고 검은 구름이 눈앞을 가리웠습니다. 이리하여 어느덧 6시 반이 되었을 때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 자기를 찾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그녀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로테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베르테르가 왔을 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당황한 말투로 외쳤습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나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약속은 안 했어도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어때요? 우리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 부탁드렸던 건데. 그녀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두어 사람의 여자친구를 불러오도록 하녀를 보냈습니다.
베르테르는 갖고 온 2억 원의 책을 내려놓고서 달리 또 책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로테는 친구들이 어서 와 주었으면 싶기도 했고 아예 오지 말아 주었으면 싶기도 했습니다. 하녀가 돌아와서 2 친구가 모두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로테는 하녀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고 있도록 이르려 하다가 곧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베르테르는 방안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로테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서 미뉴엣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제대로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고 베르테르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베르테르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적당한 읽을 거리가 없을까요? 하고 베르테르가 물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 속에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시가 몇 편 들어있어요. 저는 아직 읽지 못했어요. 기회를 봐서 당신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여태껏 그럴 기회가 없었고 또 일부러 기회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베르테르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번역한 그 원고를 꺼내어 손에 들었을 때 온몸이 짜르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읽으려니까 눈물이 먼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